어저는 고요했습니다. 병조판서 이문겸은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여미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마치 이 자리가 자신이 설계한 무대인 듯 앉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저 아이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자신이었고, 저 아이가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왕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손이 이문겸의 손에 닿는 순간 어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문겸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린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야담 시작해볼게요. 도현은 8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재 행상을 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그 뒤를 따라 마을과 마을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밥은 늘 있었고 집에는 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해 가을 어머니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역병이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사흘을 혼자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없었고 불도 꺼졌고 어머니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현이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눈앞에서 흘러갔습니다. 어두운 방이 사라지고 낯선 방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탕제처럼 보였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짙은 관복,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지 않는 뒷모습.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끊겼습니다. 도현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힘이 빠진 눈이었지만 도현의 얼굴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도현의 손에 무언가를 씌워 주었습니다. 낡은 가죽 장갑이었습니다.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손가락 끝이 달아있는 작은 장갑이었습니다. 이걸 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게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말의 뜻을 그날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이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느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역병으로 죽었다고들 했습니다. 도현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한동안은 마을에서 도현을 데려가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역병집 아이를 거두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현은 빈집에서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마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밤마다 집 밖에서 웅크리고 있어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현은 마을을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장갑을 낀 채로. 그 뒤 2해 동안 도현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장갑이 벗겨지거나 누군가가 갑자기 손을 잡아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였습니다. 죽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가, 병인지 사고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손이 닿는 순간 보였고 손이 떨어지면 사라졌습니다.
도현은 처음에는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꽉 쥐었습니다. 늘 10살이 되던 해, 도현은 한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대장간 근처 쓰러져 가는 창고 옆이었습니다. 거기서 봉구 영감을 처음 만났습니다. 봉구 영감은 그 대장간의 주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 사람이었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고, 도현이 처음 그 창고 옆에 웅크리고 있을 때 쫓아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도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봄의 일입니다.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도현은 마을 어귀를 지나다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물건을 나르던 여인이었습니다. 짐이 무거웠고 발이 엉켜 비틀거렸습니다. 도현이 손을 뻗어 짐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손이 도현의 손에 닿았습니다. 장갑을 벗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눈앞에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이었습니다. 여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흘 도현은 그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사흘 안의 일이었습니다. 도현은 짐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그 집을 나가십시오. 여인이 멈추었습니다. 도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니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도현은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내에게 저주를 걸었습니다.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도현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포승줄이 손목을 감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도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역병집 아이가 저주까지 부린다. 처음부터 이상했어. 왜 내쫓지 않았어? 도현은 장갑 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소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여인이 사흘 안에 살아남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천천히 도현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봉구 영감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을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봉구 영감을 보았습니다. 봉구 영감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힘도 없었고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도현 옆에. 그 뒤로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승줄은 풀렸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합의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다음 장날 전에 그 아이를 내보낸다. 그것이었습니다. 도현은 그날 저녁 봉구 영감의 대장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구 영감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사발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식은 밥이었습니다. 먹어라. 도현은 그 밥을 받았습니다. 먹기 전에 잠깐 봉구 영감의 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구 영감은 이미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나야 하는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을 때 도현은 그 여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이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쫓아왔지만 여인의 오라비들이 막아섰습니다. 그 집에서 여인을 다시는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구 영감이 옆에서 숯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살았냐?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구 영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불만 피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대장간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봉구 영감이 가서 보고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낯선 놈들이다. 봉구 영감은 도현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정한 날이 지나도 봉구 영감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도현이 대장간 옆 창고에 있어도 밥때가 되면 그냥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랬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찾아와 따지면 봉구 영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 앞에 내가 밥 주는 게 무슨 상관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말을 들은 날 저녁 창고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장갑 낀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현이 불 앞에 앉아 있다가 봉구 영감의 옆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 두꺼운 손, 가죽이 탄 것 같은 손 등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봉구 영감이 말했습니다. 뭘 그리 보냐? 그냥요. 봉구 영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불에 숯을 더 넣었습니다. 봉구 영감과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도현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녁마다 대장간 앞에서 봉구 영감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봉구 영감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현은 그 옆에 조금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불을 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이 장갑 낀 손을 봉구 영감 쪽으로 조금 내밀었습니다. 살짝이었습니다.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봉구 영감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구 영감이 말했습니다. 장갑이 낡았다. 새 걸 만들어 줄게. 도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구 영감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도현이 봉구 영감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손을 잡으면 보인다는 것. 죽음이 보인다는 것. 그래서 늘 장갑을 끼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그 장갑을 씌워 주었다는 것. 봉구 영감은 그 말을 들으면서 숯불만 보았습니다. 도현이 말을 마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봉구 영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것도 보이냐? 도현이 잠시 멈추다가 대답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봉구 영감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밥 먹어라. 도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았으니까 밥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현이 밥을 들었습니다. 그날 밥이 유독 따뜻했습니다.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느긋한 저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장간 문 앞에 낯선 사람 둘이 서 있었습니다.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인치고는 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말도 없이 도현을 보고 있었습니다. 봉구 영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봉구 영감을 보지 않고 도현만 보자 봉구 영감이 앞에 섰습니다. 누구요? 아이를 잠깐 모셔가려 합니다. 곧 돌려보내겠습니다. 봉구 영감이 말했습니다. 그냥 가시오. 그 사람들은 그냥 갔습니다. 그날은 사흘 뒤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4명이었습니다. 낮이 아니라 저녁이었습니다. 봉구 영감이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도현이 창고 앞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현을 둘러쌌습니다. 저항할 틈이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도현의 팔이 붙잡혔고 천으로 눈이 가려졌습니다. 발이 땅에서 들렸습니다. 도현은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가 어디까지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끌려갔습니다. 천이 벗겨지자 큰 방이었습니다. 기름등이 켜져 있었고 바닥에 두꺼운 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짙은 관복, 천천히 도현을 바라보는 눈. 도현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숨이 짧아졌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뒷모습을. 꿈속에서 보던 그 방. 어머니가 쓰러지던 그 방. 그 방에 서 있던 남자의 뒷모습.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꿈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것이 진짜인지도 몰랐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음을 본다는 아이냐?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 능력을 써주기만 하면 된다. 내가 지목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라.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알려주면 된다. 그것뿐이다. 먹을 것과 잠자리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도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알아야 합니까? 남자가 잠시 도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알 것 없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표정이 빠졌습니다. 웃음도 아니고 화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차가웠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비도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죽었다. 너도 똑같구나. 도현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갑 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도현을 더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려보내겠다. 생각해 봐라. 도현이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눈이 다시 가려졌고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처음 잡혔던 골목 어딘가에 내려졌습니다. 천이 벗겨지자 낯선 골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끌고 간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현은 발밑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장갑이었습니다. 언제 벗겨졌는지 몰랐습니다. 눈이 가려진 사이에 빼앗겼을 것입니다. 바닥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이 차가웠습니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잘려 나가 있었습니다. 도현은 장갑 한 짝을 손에 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이 맨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보호 없이 손이 드러난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손등이 시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문겸이라는 것을 도현이 알게 된 것은 그날 저녁 대장간으로 돌아와 봉구 영감에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봉구 영감의 얼굴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굳었습니다. 병조판서 이문겸이 봉구 영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봉구 영감이 처음으로 대장간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봉구 영감이 한 번 마을 안쪽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봉구 영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문겸의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봉구 영감은 매일 아침 밖을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날 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6명이었습니다. 도현이 먼저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달랐습니다. 여럿이 동시에 움직이는 발소리였습니다. 봉구 영감도 들었습니다. 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봉구 영감이 도현의 어깨를 잡고 뒤로 밀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라. 영감님도 같이 가라.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낮고 움직임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도현이 뒷문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구 영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빨리. 도현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봉구 영감이 정면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넓지 않은 등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도현은 뒷문을 나왔습니다.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 도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봉구 영감이 막아서며 시간을 버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새벽에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똥이 트도록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장간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봉구 영감이 대장간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봉구 영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도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남은 한 짝마저 뛰어나오면서 어디선가 잃었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잡으면 보일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손을 내리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봉구 영감이 묻히는 날 도현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아이 옆에 서 있던 영감이 결국 저주에 말려들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도현 때문이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도현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구 영감이 도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비석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봉구 영감이 죽고 사흘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도현은 대장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문겸의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장 몇 개가 바닥에 쓸려 있었고 벽에 기댔던 쇠 막대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것을 보고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봉구 영감이 늘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만 남은 불 자리가 보였습니다. 도현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새 소리도 아직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곳이 있다는 것을 도현은 몰랐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연장들 옆이었습니다. 낡은 것들 사이에 가죽으로 된 것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장갑이었습니다. 봉구 영감의 작업 장갑이었습니다. 오른짝만 있었습니다. 왼짝은 어디 갔는지 없었습니다. 가죽이 닳아 얇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쇠를 오래 다룬 흔적이었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장갑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장갑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봉구 영감의 손이 들어가던 자리에 도현의 손이 들어갔습니다. 크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손이 헐거웠습니다. 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봉구 영감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봉구 영감에게 건넸습니다. 봉구 영감이 그것을 받아 숨겼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문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이문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도현이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구 영감의 장갑을 쥔 손이었습니다. 떨리는 이유가 슬픔인지 분노인지 도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부모가 역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문겸이 죽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문겸이 그날 도현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내 아비도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죽었다. 도현은 장갑을 손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대장간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가 된 숫자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봉구 영감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무언가를 받았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도현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면 도현이 더 위험해졌을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밥만 주었을 것입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밥 먹어라. 도현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장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몸을 낮추었습니다. 숨을 멈추었습니다. 발소리는 하나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발소리였습니다.
이쪽을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도현은 봉구 영감의 장갑을 쥔 채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문겸이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아직 이 마을 근처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도현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문겸이 직접 움직인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도현은 그때 이미 마을을 떠나 있었습니다. 봉구 영감의 묘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이문겸의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길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번에는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었습니다. 도현이 저항하기 전에 이미 손이 묶였습니다. 포졸이 말했습니다. 병조판서 대감명이시다. 따라와라. 도현은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곳은 이번에는 이문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대궐이었습니다. 어전으로 끌려갔습니다. 포졸들이 도현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전이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좌우에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문겸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문겸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저주를 걸고 다닌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예언하고 두려움을 팔아 이득을 취한다 하옵니다. 직접 어전에 데려와 처분을 물으려 합니다. 왕이 도현을 보았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의 눈이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도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겁을 주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음을 보느냐?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예.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문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어전에서 뭔가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처벌받는 쪽으로 이미 계산을 마친 얼굴이었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손을 잡으면 보입니다. 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 보여라. 그것이 사실이면 저주가 아닐 것이고 거짓이면 그에 따라 처분하겠다. 이문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신이 먼저 그 아이의 손을 잡아보겠습니다. 저주받은 아이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문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유로운 손이었습니다. 자신 있는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본들,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도현은 이문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도현의 손이 이문겸의 손에 닿는 순간 눈이 감겼습니다. 장면들이 흘러갔습니다. 빠르고 선명했습니다. 형장이 보였습니다. 군중이 보였습니다. 이문겸이 포박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눈을 떴습니다. 어전이 고요했습니다. 이문겸이 도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웃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감, 저는 방금 대감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형장에서 군중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문겸의 웃음이 멈추었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감, 제 아버지도 알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살아있을까요? 이문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문겸이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 소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문겸. 이문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왕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짐은 알고 싶다. 내 아비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이문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아이가 아무 말이나. 이문겸. 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짐은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다. 다만 증거가 없었을 뿐이다. 어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금부 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문서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문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장부였습니다. 독약의 경로, 지시 문서, 독살한 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봉구 영감이 아버지에게서 받아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봉구 영감은 죽기 전에 그것을 마을 서당 훈장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도현이 대궐로 끌려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훈장이 직접 의금부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봉구 영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쓰여야 하는지를. 이문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의금부는 이문겸을 포박하라. 이문겸이 포박되어 끌려나갈 때였습니다. 문가에서 이문겸이 도현을 돌아보았습니다. 포승주를 찬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여유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래 군림하던 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문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문겸이 끌려나갔습니다. 어전 문이 닫혔습니다. 도현은 그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어전을 정리한 뒤 도현을 따로 불렀습니다. 신하들이 물러난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왕이 도현을 보았습니다. 내 능력을 알았으니 짐이 쓰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억지로 쓸 생각은 없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 도현이 잠시 바닥을 보았습니다.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봉구 영감의 묘 앞에 앉아 있던 그날부터, 비석이 없는 그의 자리를 보던 그날부터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구 영감 묘에 이름 석자만 새긴 비석 하나만 세워주십시오. 왕이 도현을 보았습니다. 그것뿐이냐? 예. 왕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다. 도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비석이 세워진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땅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묘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비석이었습니다. 화강암이었습니다. 봉구라는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함도 없고 출신도 없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이었습니다. 도현은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지만 아직 서늘했습니다. 근처 나무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도현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장갑이 없었습니다. 봉구 영감의 장갑은 어전으로 들어갈 때 품 안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봉구 영감의 묘 옆에 묻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도현의 손은 맨손이었습니다. 도현이 비석에 맨손을 얹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의 감촉만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거친 돌의 감촉. 도현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비석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좋았습니다. 이문겸은 그해의 가을 형장에 섰습니다. 도현이 본 그대로였습니다. 군중이 있었고 포박된 손이 있었고 더 이상 여유롭지 않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모르게 먹이면 죄가 없다고 믿던 사람이 가장 무시했던 손 하나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역사는 결과로만 기억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현은 형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도현은 봉구 영감의 묘 앞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비석에 손을 얹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감촉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도현을 죽음을 보는 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현이 평생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봉구 영감이 밥 먹으라고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봄날 비석 옆에서 새가 한 번 더 울었습니다. 이문겸은 끝내 자신이 제거하려 했던 손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십시오.